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하루 즐겁게 잘 지냈나요? 해니의 동화나라.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잠들기 전에 들으면 좋은 그림 형제 동화를 들려줄 거예요. 그림 형제는 독일 출신의 야코프와 비렐름 그림 형제로 수많은 이야기를 발표하신 분들이세요. 대표작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에서는 210여 편의 이야기와 어린이 설화가 실렸답니다. 그럼 해니가 우리 친구들 잠 잘 들 수 있게 그림 형제 동화 들려드릴게요. 거위치기 아가씨. 어느 왕국의 공주가 자신의 침실을 둘러보며 한숨을 푹 쉬었어요. 이제 곧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에요. 공주는 멀리 떨어진 왕국의 젊은 왕과 결혼할 예정이었거든요. 궁 밖에서는 하녀가 이미 갈색 암말에 올라탄 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고, 왕비는 자신의 은빛 말인 팔라다의 안장을 얹어 공주가 타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어요. 공주는 씩씩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러고는 슬픔과 흥분이 뒤섞인 표정으로 왕비에게 말했죠. 어마마마, 이제 짐도 다 쌌고 갈채비가 됐어요. 왕비는 공주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당부했어요. 조심해서 가렴. 팔라다와 떨어지지 마. 팔라다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네, 그럴게요. 공주는 울먹거리며 대답한 다음 말에 올라탔어요. 팔라다는 평범한 말이 아니었어요. 팔라다는 고결하고 기품이 넘치는 순말이었어요.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말이 있을 때는 사람처럼 말도 할 줄 알았어요. 왕비는 왕실의 어떤 고문보다도 팔라다를 신뢰했답니다. 왕비는 팔라다의 벨벳처럼 부드러운 콧등을 쓰다듬고는 귓가에 속삭였어요. 부탁한다. 공주를 잘 보살펴 주렴. 팔라다는 고개를 숙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여왕폐하. 그런 다음 위풍당당하게 갈기를 털며 길을 나섰죠. 공주는 팔라다에 올라타 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잘 있어요, 어마마마. 공주는 궁전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그러고선 고개를 돌려 눈앞에 펼쳐진 길을 바라보며 자기를 기다리는 새로운 나날을 상상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개울이 나왔어요. 개울물이 어찌나 시원하고 상쾌해 보이던지 공주는 하녀에게 부탁했어요. 저 개울물을 한 모금 마시고 싶어. 좀 떠다 줄래? 하지만 하녀는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대꾸했어요. 마시고 싶으시면 직접 떠마시든지요. 저는 공주님의 몸종이 되란 말은 못 들었는데요. 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에게 그토록 무례한 하녀는 난생 처음 보았거든요. 하지만 공주는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아 팔라다에서 뛰어내려 물을 마시러 개울가로 갔어요. 공주가 물을 좀 뜨려고 몸을 숙였어요. 그런데 그만 휘청이다가 개울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공주가 쓰고 있던 황금 왕관이 물살에 떠내려가자 공주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하녀는 공주가 물에 흠뻑 젖어 덜덜 떨면서 간신히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깔깔 비웃었어요. 팔라다가 화가 나서 꼬리를 휙휙 휘두르고는 하녀에게 명령했어요. 공주님께서 추위에 떠시는 게 안 보이느냐? 당장 네 망토를 벗어들여! 하녀는 팔라다의 명령에 순순히 따랐어요. 하녀가 생각했어요. 사람 말을 할 줄 아는 말이니까 또 무슨 능력이 있을지 누가 알아? 다시 길을 가다 보니 공주는 하녀가 자기 명령을 거역한 것은 까맣게 잊고 결혼식 생각에 빠졌죠. 얼마 후 또 다른 개울이 나왔어요. 공주가 하녀에게 물었어요. 저기서 마실 물을 좀 떠다 주겠니? 하지만 하녀는 코를 높이 쳐들고는 대꾸했죠.
마시고 싶으면 직접 떠마시세요. 저는 공주님의 몸종 노릇을 하란 명은 못 들었다고요. 이번에도 공주는 다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물에 다시 빠지지 않게 매우 조심해서 물을 떠마셨답니다. 공주가 물을 다 마시고 말에 오르려 하자 하녀가 앞을 가로막고 툴툴거렸어요. 제 안장은 너무 딱딱하고 울퉁불퉁해서 엉덩이에 온통 멍이 들었어요. 잠깐만 말을 바꿔 타면 안 될까요? 공주가 말했어요. 아유, 가엾어라. 팔라다, 잠시 이 하녀를 네 등에 태워주렴. 하녀가 갈기를 함부로 잡아당기며 안장에 기어오르자 팔라다는 못마땅하게 여겨 힝힝거렸어요. 하지만 팔라다는 공주가 부탁한 대로 따랐어요. 일행은 온종일 달렸어요. 굽이굽이 흐르는 강을 따라 달리고 가파른 바위투성이 산도 오르고 어두컴컴한 숲도 지났죠. 해가 질 무렵 마침내 왕의 궁전에 도착했어요. 왕과 들뜬 신하들이 공주를 맞으러 달려나왔어요. 공주는 왕관을 잃어버린 데다 머리카락은 지저분하게 헝클어져 있었고 몸에는 하녀의 누더기 같은 망토를 걸치고 있었어요. 반면 근사한 팔라다에 올라탄 채 오만한 표정을 띤 하녀는 공주보다 훨씬 위풍당당해 보였죠. 왕족은 하녀가 왕의 신부감이라고 생각하고는 하녀를 애워쌌어요. 왕은 양팔로 하녀를 번쩍 들어올리더니 곧장 궁으로 안고 들어갔어요. 진짜 공주가 쫓아가려 했지만 경비병이 막아서지 뭐예요. 공주가 말했어요. 제발 들여보내주세요. 다들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셨어요. 제가 공주입니다. 폐하와 들어간 저 아가씨는 하녀일 뿐이에요. 경비병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꼴을 좀 봐요. 어디를 봐도 공주 같지는 않은데요. 경비병은 공주를 궁 안에 들이기를 완강히 거부했죠. 그 사이 하녀는 안내를 받아 우아하게 꾸민 연회장으로 들어섰어요. 식탁마다 귀한 음식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식탁 앞에 앉으며 하녀는 우쭐해져서 생각했죠. 이게 진짜 인생이지. 나는 종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어. 그리고 이제 여기 사람들은 모두 내가 공주라고 생각하잖아? 하녀와 마주 앉은 왕은 하녀의 행동거지가 왠지 공주답지 않아서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왕은 의심을 덮어두고 생각했어요. 멀리서 오느라 피곤해서 그런 게 틀림없어. 저녁 만찬 후 악단이 연주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왕은 하녀의 손을 잡고 춤을 추러 나갔어요. 모두들 우아하게 방 안을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어요. 그런데 하녀는 양발을 번갈아 디디어 깡충깡충 뛰고 까불대면서 춤을 추지 뭐예요? 왕은 당황하면서 생각했어요. 공주치고는 너무 경망스럽군. 하지만 공주의 나라에서는 저런 춤을 추는지도 모르지. 음악이 끝나자 두 사람은 난간에 나가서 바람을 쐬었어요. 발 아래에는 은은한 달빛이 정원을 비추어 줬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들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행복한 저녁이어야 했건만 왕은 어딘가 마음이 찜찜했어요. 바로 그때 왕은 우연히 진짜 공주가 마구간 문 앞에 서서 팔라다를 쓰다듬는 모습을 보았어요. 왕이 하녀에게 물었어요. 저분은 그대와 함께 말을 타고 온 아가씨가 아닙니까? 사람을 내려보내 저 아가씨를 하녀들의 침소로 안내하는 게 어때요? 하녀가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 애는 소장농일 뿐이랍니다. 제 짐을 나르게 하려고 데려온 것 뿐이에요. 저 애가 왜 아직까지 저기서 어슬렁거리고 있나 모르겠어요. 밭에서 구덩이 파는 일 같은 걸 시키면 어떨까요? 눈에 안 띄게. 그러니까 빈둥거리지 않게요. 왕은 공주를 내려다보았어요. 공주는 너무 곱고 아름다워서 천한 신분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공주가 구덩이를 판다고 생각하니 왕은 마음이 언짢았어요. 왕이 말했어요. 성에 거위를 키우는 소년이 있어요. 저 아가씨가 그 소년을 돕게 하면 되겠군요.
하녀는 생각했어요. 휴, 공주는 처리되었군. 이제 저 말하는 말이 사실을 일러바치지 못하게 해야겠어. 이튿날 아침, 하녀는 그 지역에 사는 푸죽한 주인을 불러서 말했어요. 내가 여기에 몰고 온 저 말은 몹시 위험해요. 저놈이 나를 몇 번이나 바닥에 떨어뜨렸지 뭐예요. 당장 해치워 주세요. 푸죽한 주인이 말했죠. 네, 물론이죠. 푸죽한 주인은 마구간 밖에서 공주와 팔라다가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푸죽한 주인은 자신이 받은 명령을 공주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공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공주가 팔라다의 목을 양팔로 안으며 푸죽한 주인에게 애원했어요. 제발 제 말을 죽이지 마세요. 그러자 푸죽한 주인이 되받았어요. 제가 왜 왕의 신부가 아닌 소장농 아가씨의 말을 들어야 하죠? 공주는 자신이 바로 진짜 공주라고 하려다가 그가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입을 닫았어요. 공주는 그 대신 비장하게 말했어요. 이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공주가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나머지 푸죽한 주인은 거절할 마음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다는 듯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그럼 좋아요. 하지만 대신에 도시의 성벽 밖에 말을 둬야 해요. 아무도 찾지 못하게 말입니다. 그리하여 공주는 거위치기 아가씨가 되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한편 하녀도 궁전에서 지내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하녀는 궁전의 하인들을 못살게 굴었죠. 어느 날은 하녀가 일부러 진흙투성이 구두를 신고 갓 청소한 상아색 양탄자 위를 활보했어요. 그 다음 날에는 복잡한 10단계 코스 요리를 차리도록 하고는 한 입도 먹지 않고 음식을 돌려보냈죠. 정중하게 부탁하는 말도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말이에요. 머지않아 하녀의 평판이 아주 나빠졌어요. 공주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 때까지는 하녀의 눈에 띄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공주는 매일 아침 일찍 거위치기 소년과 함께 왕의 거위들을 몰고 궁터 밖으로 나갔어요. 거위들은 뒤뚱거리고 갸웃거리며 도시를 에워싼 성벽의 관문을 통과해 저 멀리 싱그러운 초록빛 들판으로 움직였어요. 공주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팔라다를 데리고 다녔죠. 거위 소년이 멀리 있어 듣지 못할 때면 공주는 팔라다에게 얼굴을 비비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느 아침 공주가 팔라다에게 속삭였어요. 팔라다,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너는 여기 이렇게 숨어 지낼 게 아니라 자유롭게 뛰어다녀야 하고 나는 왕과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말은 당당하게 갈기를 휘날리며 대답했어요. 저를 믿으세요, 공주님. 제가 어떻게든 왕이 진실을 알아차리게 만들겠습니다. 팔라다의 약속을 듣고 안심한 공주는 풀밭에 앉아 머리를 빗기 시작했어요. 그때 거위치기 소년이 공주의 긴 금발이 어깨 위로 너울거리는 모습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어요. 소년은 그 머리카락을 너무 만지고 싶어서 슬며시 더러운 손을 뻗었어요. 팔라다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힝힝거리자 공주가 고개를 들었죠. 공주가 되뇌었어요. 산들바람아, 이리저리 불어라. 이 악당의 모자를 실어가렴. 그러자 소년 주위로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장난이라도 치듯 소년의 모자를 바람결에 요리조리 떠다니게 했어요. 소년이 소리쳤어요. 이건 너무하잖아. 그러더니 모자를 쫓아 들판을 가로지르며 달려갔어요. 이튿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 이튿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같이 거위치기 소년은 공주의 금빛 머리카락을 만지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바람이 불어와 모자를 실어갔고 소년은 또다시 모자를 잡으러 이리저리 쫓아다니곤 했답니다. 거위치기 소년은 계속해서 실패하자 실망스러웠고 결국 더는 못 참겠다고 생각했어요. 소년은 왕에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말을 꺼냈어요.
전하, 저는 이제 저 아가씨와 함께 거위를 치고 싶지 않습니다. 왕이 물었어요. 도대체 왜 못하겠다는 거냐? 거위치기 소년이 투덜거리며 대답했어요. 저 아가씨가 온종일 장난을 치며 저를 놀려댑니다. 왕이 호기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장난이라니, 어떤 장난 말이냐? 그래서 거위치기 소년은 공주가 바람에게 명령을 내릴 줄 안다고 일러 바쳤어요. 어쩌면 그 아가씨는 마녀일지도 모릅니다. 왕이 대답했죠. 내 말이 사실이라면 그 아가씨한테 별난 구석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그래도 한 번만 더 그 아가씨를 데리고 나가서 거위를 돌봐라. 그 다음부터는 너 혼자서 거위를 치게 해주마. 이튿날 왕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왕은 모자가 달린 망토 차림으로 변장했죠. 그런 다음 거위치기 소년과 공주를 쫓아서 궁터를 나섰어요. 왕은 두 사람 몰래 그늘로만 걸었죠. 두 사람은 들판에 거위를 풀어놓았고 왕은 성벽의 문에 숨어서 몰래 지켜보았어요. 평소처럼 공주는 거위치기 소년이 듣지 못할 만큼 멀리 가기를 기다렸다가 팔라다에게 말을 건넸어요. 공주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왕의 결혼식이 내일이야. 내가 무슨 수로 왕이 그 못된 하녀와 결혼하지 못하게 막겠니? 팔라다는 코를 발름거리더니 귀를 쫑긋 세웠어요. 말은 공주의 등 뒤를 건너다 보았고 성벽의 관문에 웬 망토를 뒤집어 쓴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팔라다는 첫눈에 그 사람이 왕인 것을 알아차렸죠. 팔라다가 왕에게 들릴 만큼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어요. 공주님이 왕의 진짜 신부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어서 팔라다가 말했죠. 저만 믿으세요. 공주님께서는 완벽한 결혼식을 올리시게 될 겁니다. 말이 말하는 걸 처음 들어본 왕은 자기 귀를 의심하고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 비범한 동물이 진실을 말하는 걸지도 몰라. 이어서 왕은 공주가 머리 빗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공주의 머리카락이 햇살처럼 반짝이자 왕은 그 모습에 완전히 홀리고 말았어요. 왕은 거위치기 소년이 머리칼을 만지려고 들 때마다 공주가 바람을 불러내는 모습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죠. 소년이 이야기한 대로였어요. 왕은 그 정도 증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결심했어요. 평범한 소장농 아가씨가 바람을 불러낼 수는 없어. 저 아가씨가 내 진짜 신부감이 분명해. 그리하여 왕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급히 성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왕은 신하와 하인을 모두 궁궐로 불러 모았어요. 물론 거위치기 소년과 공주도 불렀죠.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왕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고 했어요. 왕은 하녀의 강요로 하녀와 신분을 뒤바꿔야만 했던 어느 공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런 다음 왕은 공주 쪽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자, 당신이 공주라면 그 하녀를 어떻게 벌하겠습니까? 얼굴이 새빨개진 공주는 조심스레 하녀 쪽을 곁눈질하고는 대답했어요. 하녀가 사과하고 앞으로는 마음씨를 곱게 쓰겠다고 약속하면 저는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녀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어요. 뭐라고? 내 하녀가 그런 짓을 하면 나는 그 애를 못이 가득한 술통에 넣고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온 도시에 대굴대굴 굴려버릴 테다. 왕이 물었어요. 그래, 네가 스스로를 그렇게 벌하고 싶다고? 이 이야기 속 하녀가 바로 너고 이 거위치기 아가씨가 진짜 공주 아니더냐? 말도 안 돼요. 제가 하녀는 대뜸대꾸했다가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아무도 자기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저를 술통에 넣지 말아주세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왕은 말했어요. 나는 누구에게도 그런 무자비한 벌은 내리지 않는다. 대신에 너는 공주에게 사과하겠느냐? 하녀는 오만하게 대꾸했어요. 그렇게는 못해요.
하녀는 공주와 거위치기 소년을 밀치고 문으로 달아나려고 했어요. 그러자 왕이 불호령을 내렸죠. 경비병, 저 여자를 잡아라! 그리하여 하녀는 왕 앞에 도로 끌려왔어요. 발길질을 하고 악을 쓰면서 말이에요. 왕이 하녀에게 말했어요. 내가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너에게 다음과 같은 벌을 내리노라. 너는 온갖 지저분한 일을 도맡아 해야 한다. 밭에서 구덩이를 파고 마구간을 청소하고 궁궐의 모든 양탄자를 털어라. 하녀가 툴툴거리며 경비병들에게 끌려나갔지만 아무도 하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모든 눈이 공주에게 쏠려 있었죠. 공주가 왕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진실을 알아내셨나요? 왕이 대답했어요. 줄곧 의심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위치기 소년과 그대의 말하는 말 덕분에 확신을 얻었죠. 이튿날 왕과 공주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공주의 부탁으로 결혼식에는 푸주간 주인을 비롯한 몇몇 손님이 더 참석했죠. 그건 바로 시동 역할을 맡은 팔라다와 거위치기 소년, 그리고 거위떼였죠. 거위들은 신부의 들러리로 등장해 결혼식 행렬을 뒤뚱뒤뚱 따랐답니다. 그 모습은 공주가 꿈꾸던 완벽한 결혼식이었어요. 모두가 왕과 진짜 공주가 행복하게 살 것을 의심치 않았답니다. 구두장이와 요정. 한 가난한 구두장이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마을의 커다란 구두 공장에 들어선 뒤로 자신의 작은 구두방에 손님이 뜸해졌기 때문이에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구두장이는 이제 가죽을 살 돈도 없었어요. 딱 구두 한 켤레를 만들 가죽밖에 남아있지 않았죠. 구두장이는 조심스럽게 가죽을 신발 모양으로 잘라내고는 작업대에 가죽 조각들을 펼쳐놓았어요. 내일 꿰매 붙여야겠다. 지친 구두장이가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무거운 마음으로 침실로 올라가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이튿날 아침 구두방에 내려온 구두장이는 눈앞의 풍경이 믿기지가 않아서 두 눈을 비볐어요. 놀랍게도 작업대 위에 멋지게 완성된 구두 한 켤레가 놓여있지 뭐예요. 구두장이가 중얼거렸어요. 이게 언제 이렇게 완성됐나 모르겠네. 구두장이는 신발을 집어서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이렇게 촘촘한 바느질은 난생 처음 보았어요. 바늘땀 하나하나가 그렇게 깔끔할 수가 없었죠. 구두장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진짜 이상하네. 내가 아직도 꿈을 꾸나 보다. 꿈을 꾸다니 무슨 꿈이요? 문 너머로 고개를 내민 아내가 구두장이에게 물었어요. 구두장이가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들려주자 아내도 구두장이만큼이나 어리둥절했답니다. 부부는 그 구두를 가장 눈에 띄는 창가 진열대에 내놓기로 했어요. 몇 분 뒤 가게 문에 종이 울렸어요. 맵시 있게 차려입은 신사가 걸어 들어왔어요. 신사가 말했어요. 저 멋진 구두 좀 신어볼 수 있을까요? 구두장이가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손님. 구두장이 부부는 부산을 떨며 손님을 맞았어요. 아주 오랜만에 온 손님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죠. 구두는 신사 손님에게 맞춘 듯이 꼭 맞았어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신사 손님이 대번에 돈을 내고 구두를 사갔어요. 구두장이는 그 돈으로 구두 두 켤레를 만들 가죽을 살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구두장이는 가죽에 새 구두에 본을 떴어요. 하지만 하루를 들뜨게 보낸 뒤라 이미 녹초가 돼 있었죠. 아내가 구두장이에게 제안했어요. 내일 아침에 마저 완성하는 게 어때요? 그러는 편이 좋겠군요. 구두장이와 아내는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튿날 아침 구두장이는 놀랍게도 작업대 위에 놓인 구두 두 켤레를 발견했어요. 구두에는 십자 모양으로 엇갈리게 리본이 묶여 있었고
반짝거리는 금속 장식이 달려 있었죠. 구두장이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세상에, 첫 번보다도 훨씬 멋진 구두인데? 구두장이가 구두 두 켤레를 진열하자마자 가게 앞을 지나던 자매가 그 구두들을 보고 홀딱 반했어요. 자매에게는 이미 구두가 수백 켤레나 있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구두는 없었어요. 게다가 아무리 구두가 많아도 자매는 만족할 줄을 몰랐죠. 자매는 걸음을 멈추고는 탐이 나서 구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첫째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건 무조건 사야 해. 그냥 완벽하잖아. 둘째가 맞장구를 쳤어요. 진짜로 안 사고는 못 빼기겠어. 곧바로 자매는 당당히 구두장이의 가게로 들어와서 말했어요. 진열장에 저 신발들 좀 신어볼게요. 구두장이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아가씨들, 잠시만 기다리세요. 구두장이가 신발을 들고 돌아보니 자매는 이미 신고 있던 신발을 벗고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들떠서 기다리고 있었죠. 자매는 신발을 신자마자 흥분해서 깍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다음 벌떡 일어나서 구두방 안을 폴짝폴짝 돌아다녔어요. 깔깔거리며 제자리를 빙글 돌기도 했죠. 구두장이는 자매에게 구두를 판 돈으로 이번에는 구두 4켤레를 만들 가죽을 살 수 있었어요. 구두장이는 전처럼 가죽을 잘라서 본을 뜬 뒤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작업대 위에는 갓 만든 듯한 구두 4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굽이 아주 높고 정교한 무늬의 자수가 놓인 구두들이었죠. 구두장이는 구두들을 감탄하면서 바라보았어요. 그런 다음 가게에 구두들을 진열하러 서성거리다가 창가에 들이운 커튼을 올렸어요. 바로 그때 구두장이는 깜짝 놀라 나자빠졌어요. 구름같이 모여든 사람들이 창유리에 코를 바짝 디밀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구두장이가 가게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앞다투어 밀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서로를 손가방으로 치고 우산으로 찌르거나 팔꿈치로 쿡쿡 밀치면서 말이에요. 운 좋은 손님 넷이 먼저 구두 4켤레를 낚아챘어요. 나머지 손님들은 애가 타서 외쳐댔어요. 아, 신발 주세요! 신발 주세요! 구두장이의 아내가 외쳤어요. 기다려주세요. 신발은 내일 더 나옵니다. 이튿날에는 손님들이 골목 어귀까지 길게 늘어섰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어요. 매일 밤 구두장이가 가죽 원단을 잘라놓으면 매일 아침 새 구두가 준비되어 있었죠. 버클 장식이 달린 구두, 나비 모양 리본이 달린 구두, 코가 뾰족하고 무릎까지 오는 롱부츠, 다가닥거리는 남학신, 우아한 슬리퍼, 무용화, 코가 길고 뾰족한 구두까지 온갖 신발이 다 있었죠. 구두장이와 아내는 우연히 얻은 엄청난 행운이 혹시라도 끝나버릴까봐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터놓고 말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무렵 아내가 구두장이에게 물었어요. 여보,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요? 구두장이가 대답했어요.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밤 자지 말고 가게를 지켜봅시다. 그날 밤 부부는 침실로 올라가 잠자리에 드는 대신 구두방 작업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려고 옆방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괴종 시계가 12시를 치자마자 문이 휙 열렸어요. 그러더니 키가 구두장이의 무릎에도 못 미치는 자그마한 남자 2명이 뛰어들어왔어요. 두 남자는 누더기 같은 옷차림의 맨발이었죠. 구두장이가 흥분해서 속삭였어요. 그럼 그렇지. 요정들이었구나. 그 작은 바늘담을 보고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요정들은 작업대에 기어 올라가 곧바로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구두장이와 아내는 요정들이 바늘을 가느다란 번갯불처럼 반짝거리며 휙휙 다루는 모습을 놀라워하며 지켜보았어요.
순식간에 두 요정은 아름다운 구두 한 켤레를 완성했어요. 그들은 콩콩 망치질을 해서 구두의 밑창을 받고 구두를 윤이 날 때까지 문질러 닦았어요. 요정들은 단숨에 다음 구두를 만들어냈어요. 바지런한 작은 요정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가죽 조각을 남김없이 사용해 구두를 만들었죠. 요정들은 마지막 구두를 완성하고 나서야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들의 작품을 감상했어요. 그중 한 요정이 말했어요. 이봐, 신데렐라의 구두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다른 요정이 맞장구 쳤어요. 맞아. 유리 구두가 아주 예쁘기는 해도 이게 훨씬 더 편하니까. 요정들은 꽤 만족한 표정으로 작업대에서 뛰어내리더니 열린 문으로 빠져나갔어요. 구두장이의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요정들의 옷이 달아빠진 거 봤어요? 불쌍하기도 하지. 우리가 새 옷을 좀 만들어줘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어때요? 남편이 기쁘게 찬성했어요. 그거 정말 멋진 생각이군요. 요정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 기대가 돼요. 이튿날 구두장이 부부는 아침 일찍 일을 시작했어요. 구두장이의 아내는 깔끔한 셔츠와 근사한 바지, 세련된 조끼를 2벌씩 지었어요. 앙증맞은 고깔 모자도 2개 만들었고요. 그 사이 구두장이는 요정용 구두 2켤레를 만들 가죽을 잘랐어요. 그런 다음 가죽 조각들을 깁기 시작했어요. 품이 많이 드는 일이었지만 구두장이는 온 마음을 다해서 작업했어요. 요정의 부츠는 반짝거리는 빨간 가죽 재질에 구두코는 뾰족 솟게 만들었고 부츠의 윗부분에는 앙증맞은 황금 종장식들을 대롱대롱 달았죠. 작업을 마칠 즈음 구두장이는 눈이 따끔거렸고 손가락에서는 피가 났어요. 하지만 구두장이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요정들이 좋아해야 할 텐데. 그날 밤 구두장이와 아내는 옷과 부츠를 작업대에 올려놓았어요. 그러고선 구석에 숨어서 요정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죠. 괴종시계가 자정을 알리자마자 요정들이 일하러 뛰어들어왔어요. 하지만 요정들은 가죽 조각 대신 작은 옷 뭉치 2개를 발견했죠. 요정들은 기쁜 함성을 내질렀어요. 요정들은 바로 달려들어서 옷을 입어보았어요. 한 요정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 감탄하며 소리쳤어요. 우와, 이 잘생긴 젊은이 좀 봐. 다른 요정이 키득거리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차림새가 일을 하기에는 너무 우아한걸? 고생스러운 시절은 이제 끝났나 봐. 이윽고 그 요정은 부츠를 발견하더니 벅차서 말했죠. 이것 봐! 혹시 우리 신발일까? 그러자 다른 요정이 놀리듯 대꾸했죠. 글쎄, 여기에 우리 말고 이 신발이 맞을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요정들이 부츠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구두장이는 바짝 긴장했어요. 요정들은 부츠를 뒤집어가며 요리조리 살펴보았죠. 마침내 한 요정이 말했어요. 대단해! 엄청난 장인 정신이 깃들었어! 다른 요정도 거들었어요. 그러게 말야, 아주 훌륭한데? 인간이 이렇게 재주가 좋은 줄은 몰랐어. 요정들은 부츠를 신고는 뒷굽을 딸깍 맞붙였어요. 그러더니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작업대 위에서 요란한 춤을 한판 추는가 하면 옆으로 제주를 넘으며 마룻바닥을 가로질렀어요. 그러고는 바로 작업실 문지방을 뛰어넘으며 부츠의 금종을 짤랑짤랑 울리면서 돌아갔어요. 구두장이는 아내를 마주보며 활짝 미소를 지었어요. 구두장이가 말했어요. 요정들이 만족한 모양이에요. 그 후 구두장이 부부는 도움을 주었던 작은 요정들을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후 구두장이는 부지런히 자기 힘으로 아름다운 신발을 만들어냈고 덕분에 그의 구두방에는 늘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구두장이와 아내는
다시는 가난에 허덕이지 않았답니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하얀 눈이 훨훨 내리는 겨울 아침, 왕비가 창가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눈송이가 깃털처럼 휘날리다가 창가에 소복이 쌓였죠. 이 모습을 보던 왕비는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어요. 핏방울이 흰눈에 똑똑똑 떨어졌어요. 왕비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아기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피부가 눈처럼 희고 입술은 피처럼 붉고 머리카락은 흑단처럼 새까만 아이가. 9달 뒤 왕비는 바람대로 딸을 낳았어요. 왕은 대단히 기뻐하며 공주의 이름을 지었어요. 이 아이를 백설공주라고 부릅시다. 하지만 왕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왕비가 병을 앓다가 일주일 뒤에 죽고 말았거든요. 백설공주와 둘만 남겨진 왕은 몹시 슬퍼했어요. 왕은 백설공주를 애지중지했지만 혼자 보살필 자신이 없었어요. 왕은 결심했어요. 공주에게는 엄마가 필요해. 그래서 1년이 흐른 뒤 왕은 재혼을 했어요. 새 왕비는 아름다웠지만 거만했고 허영심도 강했어요. 새 왕비는 세상에 자기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는 상상만 해도 화가 치밀었어요. 왕비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마법의 거울을 매일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거울이 대답했어요. 왕비 폐하,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왕비는 만족했어요. 마법의 거울은 오직 진실만을 말했기 때문이죠. 왕비는 커가는 백설공주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왕의 마음을 독차지하려고만 했죠. 그래서 왕비는 백설공주가 점점 예뻐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공주의 검은 머리카락은 어깨에 흘러내려 고운 얼굴을 감쌌고 붉은 입술은 부드럽고 도톰해졌죠. 그러던 어느 어두컴컴한 날, 왕비는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왕비는 평소와 같은 답을 들을 줄 알고 오만하게 팔짱을 끼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거울은 이렇게 대답했죠. 왕비 폐하도 아름다우시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백설공주입니다. 왕비는 빽 소리쳤어요. 뭐? 백설공주? 왕비의 얼굴은 놀라서 하얗게 질리더니 곧 화가 치밀어 시뻘겋게 변했고 이윽고 질투심에 낯빛이 되었어요. 왕비는 거울에게 으르렁거렸어요. 뭔가 착각한 것 같은데? 그러나 거울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착각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왕비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백설공주가 연못가에서 나비를 쫓고 있었죠. 왕비는 눈살을 찌푸리고는 거울의 말이 사실임을 깨달았죠. 그 뒤 몇 주 동안 왕비가 거울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왕비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었어요. 결국 왕비는 결심했어요. 저 아이를 없애버려야겠어. 왕비는 왕에게 비밀로 한 채 사냥꾼을 불러서 명령했어요. 백설공주를 숲속으로 데려가 해치워버려라. 더는 그 애를 참고 볼 수가 없구나. 사냥꾼은 겁에 질려 말했어요. 하지만 왕비 폐하. 왕비가 크게 호통을 쳤어요. 감히 내 말을 거역해? 공주가 죽었다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주의 허파와 간을 가져오너라. 결국 이른 아침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궁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두 사람은 말을 타고 함께 언덕을 넘어서 숲에 도착했어요. 백설공주는 기뻐서 제잘거리며 사냥꾼에게 동물과 나무에 대해서 이것저것 질문했어요.
하지만 사냥꾼은 입도 뻥긋하지 않았죠. 마침내 백설공주와 사냥꾼은 나무들이 우거진 숲속에 이르렀어요. 사냥꾼이 백설공주에게 말했어요. 공주님, 여기서 잠시 멈추시지요. 사냥꾼은 초조히 주위를 살피더니 사냥용 칼을 꺼냈어요. 백설공주가 사냥꾼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죠? 사냥꾼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왕비 폐하께서 공주님을 죽이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백설공주는 겁에 질려 몸을 움츠리더니 울부짖었어요. 대체 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사냥꾼은 부끄러운 나머지 고개를 푹 떨구고는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명령을 따르려는 것뿐입니다. 백설공주가 두 눈에 눈물이 가득 맺힌 채 애원했어요. 제발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아무도 찾지 못하게 숲속으로 달아날게요. 왕비 폐하는 전혀 모르실 거예요. 사냥꾼은 명을 어기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까봐 두려웠지만 백설공주가 너무도 딱해서 차마 공주를 죽일 수는 없었어요. 바로 그때 야생 수퇴지 한 마리가 사냥꾼의 눈에 띄었어요. 사냥꾼은 묘책을 생각해냈어요. 사냥꾼이 백설공주에게 다그쳤어요. 자, 달아나세요. 하지만 절대로 궁에 돌아오시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왕비가 우리를 둘 다 죽일 겁니다. 백설공주는 몇 걸음을 내디뎠다가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러고는 사냥꾼을 돌아보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마음씨 착한 분이세요. 사냥꾼은 나무 사이로 공주가 떠나는 걸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불쌍해라. 공주님은 이제 어찌 되려나. 사냥꾼은 다시 말에 풀쩍 뛰어올라 수퇴지를 쫓았어요. 수퇴지를 따라잡아 털이 짧고 빳빳한 수퇴지의 살갗에 칼을 깊이 찔렀어요. 수퇴지는 귀청을 찢을 듯이 울부짖었어요. 사냥꾼은 최대한 빠르게 수퇴지의 숨통을 끊고 허파와 간을 꺼냈어요. 그러고는 궁으로 돌아가 왕비에게 바쳤죠. 그 사이 백설공주는 어두컴컴한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어요. 주위가 깜깜해지자 백설공주는 겁에 질렸어요. 덤불에서 버스럭 소리가 나자 놀라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백설공주는 계속 달리다 나무 뿌리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늘을 들이운 나뭇가지들이 마치 자기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것만 같았죠. 백설공주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도망치다가 마침내 수풀 속에 작고 예쁜 오두막집을 발견했어요. 백설공주는 달려가서 문을 쾅쾅 두드리고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누구 없어요? 아무 대답이 없자 백설공주는 문을 살며시 열어보았어요. 안에는 자그마한 의자 7개와 식탁이 있었어요. 깨끗한 흰 식탁보 위에는 빵과 치즈가 수북한 작은 접시 7개, 거품이 있는 우유가 담긴 컵 7개가 차려져 있었어요. 백설공주는 생각했어요. 신기하네. 이 집에는 어린애들이 많이 사나 봐. 백설공주는 종일 먹지 못해 몹시 배가 고팠어요. 백설공주는 생각했어요. 조금 먹었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 그래도 백설공주는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각 접시의 치즈와 빵을 조금씩 먹고 각 잔의 우유를 한 모금씩 마셨어요. 옆방에 들어가니 깔끔히 정돈된 침대 7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백설공주는 달렸던 탓에 너무 피곤했어요. 잠깐만 눈을 붙여야겠어. 백설공주가 첫 번째 침대에 누우려 하니 침대가 너무 짧았어요. 두 번째는 너무 낮았고 세 번째는 너무 비좁았죠. 네 번째는 너무 푹신했고 다섯 번째는 너무 딱딱했으며 여섯 번째는 너무 배겼어요. 다행히 7번째 침대는 딱 알맞았어요. 백설공주는 이불을 덮고 몸을 웅크려 잠에 빠졌어요. 잠시 후 오두막집 현관문이 열리며 7 난쟁이가 걸어 들어왔어요.
난쟁이들은 누군가 집에 들어온 것을 바로 알아차렸어요. 첫 번째 난쟁이가 누가 내 의자에 앉았어? 하고 물었어요. 두 번째 난쟁이는 누가 내 접시에 손을 댔어? 하고 물었어요. 세 번째 난쟁이는 누가 내 빵을 먹었어? 하고 덧붙였죠. 네 번째 난쟁이는 누가 내 치즈를 먹었어? 하고 말했어요. 다섯 번째 난쟁이는 누가 내 포크를 썼어? 하고 툴툴거렸어요. 여섯 번째 난쟁이는 누가 내 나이프도 썼어? 하고 불평했어요. 일곱 번째 난쟁이는 누가 내 우유를 마셨어? 하고 물었죠. 이윽고 침실로 들어간 첫 번째 난쟁이가 자기 침대가 푹 꺼진 것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난쟁이는 침대를 만져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깨닫고 소리쳤어요. 감히 누가 내 침대에 누운 거야? 난쟁이들이 차례로 외쳤어요. 여기도! 여기도! 일곱 번째 난쟁이는 자기 침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머지 여섯 난쟁이가 서둘러 일곱 번째 난쟁이의 침대로 달려갔어요. 거기에는 살결이 눈처럼 희고 입술은 피처럼 붉고 머리카락은 흑단처럼 검은 백설공주가 누워 있었죠. 난쟁이들이 감탄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예쁘다. 이튿날 아침 백설공주는 접시가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경쾌한 휘파람 소리를 듣고 깨어났어요. 백설공주는 문 밖으로 고개만 쏙 내밀고 바깥을 둘러보고는 일곱 어린이가 아닌 일곱 난쟁이를 발견했어요. 백설공주는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난쟁이들이 아주 친근하고 다정하게 대해줘서 금세 마음을 놓았어요. 백설공주는 난쟁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공주가 이야기를 마치자 난쟁이들이 말했어요. 들어보니 새 왕비는 아주 성미가 나쁜 사람 같군요. 그래도 마음 놓으세요. 우리랑 지내면 안전하니까. 아침을 먹은 뒤 난쟁이들은 어깨에 곡괭이를 메고 골짜기에 금을 캐러 나갔어요. 난쟁이들은 떠나기 전에 백설공주에게 주의를 주었어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왕비가 올지도 몰라요.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에게 약속했어요. 응, 절대로 안 열어줄게. 한편 궁전의 왕비는 백설공주가 죽었다고 믿고 있었어요. 사냥꾼이 가져온 돼지 허파와 간이 공주의 것인 줄만 알았죠. 왕비가 거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거울이 말문을 열었어요. 이 궁에서는 왕비 폐하께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만 이 세상에서는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들여다보며 쏘아붙였어요. 하지만 백설공주는 죽었지 않느냐? 거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천만에요. 백설공주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곱 난쟁이와 깊은 숲속 오두막에 살고 있죠. 왕비는 사냥꾼에게 속은 것을 알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왕비는 혼잣말을 하며 거울 앞을 서성였어요. 곧 왕비는 음모를 꾸몄어요. 직접 소장농 노파로 변장해 바구니에 비단 리본을 가득히 담고 난쟁이의 오두막으로 향했어요. 백설공주는 일곱 난쟁이의 집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왕비가 문 밖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쉰 목소리로 외쳤어요. 예쁜 장신구 봐라요.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의 말이 떠올라 문을 여는 대신 창문으로 살며시 내다보았어요. 하지만 손님이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 노파라는 것을 깨닫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왕비는 기다란 빨간 리본을 바구니에서 꺼내면서 말했어요. 아가씨한테 딱 어울릴 만한 게 있어요. 자, 해보세요. 왕비는 재빨리 백설공주의 허리에 리본을 둘러 졸라맸어요.
왕비는 백설공주가 숨도 쉬지 못할 때까지 리본을 점점 더 세게 졸랐어요. 결국 공주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제야 덜 떨어진 애송이를 해치웠군. 왕비는 코웃음을 치고는 서둘러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잠시 후 집에 돌아온 난쟁이들은 바닥에 쓰러진 백설공주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처음에는 공주가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곧 공주의 허리에 리본이 얼마나 세게 묶였는지 알아차렸죠. 한 난쟁이가 주머니 칼을 꺼내 리본을 잘라냈어요. 그러자 백설공주가 기침을 하며 일어났어요. 백설공주는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어요. 나를 살려주었구나. 백설공주는 몸을 추스른 뒤 난쟁이들에게 리본을 팔던 노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난쟁이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말했어요. 그건 사악한 왕비였던 게 분명해요. 공주님이 죽지 않은 걸 알면 분명 또다시 와서 죽이려 들걸요? 백설공주가 겁에 질려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알아. 앞으로는 조심할게. 그 무렵 왕비는 곧바로 거울로 달려가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거울은 또다시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기에서는 여왕폐하께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만 이 세상에서는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화가 나서 씩씩거렸어요. 무슨 수로 그 계집아이의 숨통을 끊어놓지? 이튿날 왕비는 새로운 변장을 하고 독이 묻은 머리빗을 든 채 난쟁이의 오두막에 다시 나타났어요. 왕비가 문을 똑똑 두드리자 백설공주는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들어오시는 건 곤란해요. 그러자 왕비가 말했어요. 이해해요. 요즘 세상에는 조심하는 게 상책이지요. 그녀는 빗을 들더니 짓궂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좋은 물건이니 한번 구경해 보시죠. 백설공주는 망설이다 문을 조금만 열었어요. 그러자 왕비가 다짜고짜 밀고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자, 제가 엉킨 머리 좀 빗겨드리죠. 빗이 머리에 닿자 백설공주는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난쟁이들은 집에 돌아와 쓰러진 백설공주를 발견하고 왕비가 또 찾아왔던 것을 깨닫고는 겁에 질렸어요. 난쟁이들은 독이 묻은 빗을 찾아내서 백설공주의 머리에서 빼냈어요. 그러자 백설공주가 눈을 깜빡거리며 깨어났어요. 백설공주가 작게 웅얼거렸어요. 머리가 아파. 난쟁이들이 말했어요. 왕비가 또 수작을 부렸어요.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요. 우리가 없을 때는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마요. 백설공주는 약속했어요. 안 열어줄게. 궁에 돌아간 왕비는 서둘러 거울로 달려가 안달이 나서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하지만 거울의 대답은 여전했어요. 여왕 폐하께서 여기서는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하지만 백설공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화가 나 떨며 소리쳤어요. 뭐라고? 지긋지긋한 계집,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장낼 테다. 왕비는 온갖 약을 섞어 치명적인 독약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사과의 장미처럼 붉게 익은 부분을 독약에 담갔어요. 왕비가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살아남지 못할 거다. 요 앙큼한 백설공주 녀석. 그런 다음 새 변장을 하고는 난쟁이들의 오두막으로 갔어요. 그런데 왕비가 문을 두드려도 백설공주는 거절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오늘 아무것도 사지 않아요. 왕비가 잽싸게 대답했어요. 뭘 팔려고 온 게 아니랍니다. 제가 사과를 너무 많이 땄는데 혼자 다 먹을 수가 없어서 몇 알 드릴까 했지요. 백설공주는 창문을 열며 대답했어요. 인심이 좋으시네요. 하지만 저는 받을 수가 없답니다.
왕비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독이라도 탔을까봐요? 그럼 이 사과를 나눠 먹을까요? 왕비는 독이 든 사과를 두 쪽으로 나누어 독이 묻지 않은 반쪽을 먹었어요. 그런 다음 장미꽃처럼 붉은 나머지 반쪽을 백설공주에게 내밀었어요. 과즙이 흐르는 사과가 어찌나 먹음직스러워 보이던지 백설공주는 도저히 마다할 수 없었어요. 백설공주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러자 바닥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죠. 왕비가 큰 소리로 뻐기었어요. 자, 이제 두고 보라지. 잠시 후 난쟁이들이 오두막으로 돌아왔어요. 난쟁이들은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하고는 한탄했어요. 이럴 수가! 난쟁이들은 너무 꽉 졸라맨 리본이나 독이 묻은 머리빗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난쟁이들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아이고, 사악한 왕비가 백설공주님을 죽였네. 한편 왕비는 의기양양한 기분으로 거울 앞에 섰어요. 이번에는 백설공주를 죽였다고 확신한 왕비가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거울이 대답했어요. 이제 백설공주는 눈을 감았으니 왕비 폐하께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왕비는 웃으며 여유롭게 말했어요. 아무렴 그래야지. 한편 숲속 난쟁이들은 여전히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난쟁이들은 차마 백설공주를 땅에 묻을 수 없었어요. 대신 백설공주를 유리관에 누이고 백설공주가 좋아했던 꽃밭에 두었죠. 난쟁이들은 매일 번갈아 유리관을 돌보았어요. 나머지 6 난쟁이가 일하러 가면 하나는 꼭 남아서 공주 곁을 지켰죠. 몇 달이 흘러도 백설공주는 꼼짝 않은 채 변함없었어요. 피부는 눈처럼 새하얗고 입술은 피처럼 새빨갰으며 머리카락은 흑단처럼 새까맸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말을 탄 젊은 왕자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관을 보고 말에서 내렸어요. 왕자는 백설공주 옆에 무릎을 꿇고 작게 물었어요. 이분은 누굴까? 관을 지키던 난쟁이가 대답했어요. 우리의 어여쁜 백설공주님이죠. 왕자가 말했어요. 이런 아름다운 분은 궁전에 있어야 마땅하오. 내가 이분을 모시고 가게 해주오. 난쟁이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공주님과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왕자가 말했어요. 그럼 나도 여기에 머물겠소. 저녁에는 다른 난쟁이들도 집에 돌아왔어요. 왕자의 간청에 못 이긴 난쟁이들은 쓸쓸히 인정했어요. 그래요. 공주님은 여기보다 왕자님 곁이 더 어울려요. 결국 난쟁이들은 왕자가 궁전으로 백설공주를 데리고 가는 것을 승낙했어요. 왕자는 시종들에게 관을 나르게 했어요. 시종들은 조심스럽게 관을 어깨에 짊어지었죠. 그런데 한 시종이 걸음을 때려다가 나무 뿌리에 발을 헛디디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관이 덜컹거리는 순간 백설공주의 입속에 있던 독사과가 톡 튀어나왔어요. 그러자 백설공주의 눈이 떠졌어요. 백설공주가 깨어나자 난쟁이들은 화들짝 놀라 소리쳤어요. 공주님이 살아났다! 왕자는 관 뚜껑을 열어서 백설공주를 지그시 내려다보았어요. 백설공주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어요. 여기가 어디죠? 왕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백설공주에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안전합니다. 백설공주는 왕자의 다정한 두 눈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관을 지키던 난쟁이가 불쑥 말했어요. 이분은 왕자님인데 공주님께 첫눈에 반하셨대요. 왕자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겠군요.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 궁궐로 함께 가 주시겠습니까? 백설공주가 난쟁이들을 빤히 바라보자 난쟁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주를 북돋았어요.
그러자 공주는 수줍어하며 대답했어요. 네, 그럴게요. 백설공주는 일곱 난쟁이와 차례로 껴안으며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왕자는 공주를 휙 안아서 말에 태우고는 떠났어요. 몇 주 뒤, 왕자와 백설공주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기쁜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고 방방곡곡에서 축하가 이어졌죠. 하지만 딱 한 사람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왕비는 거울에게 달려가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거울 유리 이곳저곳에 뿌옇게 김이 서리더니 백설공주와 왕자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두 사람 위로는 장미꽃잎이 쏟아져 내렸죠. 거울은 단호히 대답했어요.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울이 맑아지자 거울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왕비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왕비의 얼굴은 질투에 사로잡혀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죠. 아니야! 왕비는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거울을 내동댕이 쳤어요. 그러자 산산조각난 거울의 파편이 왕비의 사악한 심장에 날아들어 박혔어요. 그 아이가 나를 끝장낼 줄 진작에 알았지. 왕비는 울부짖으며 쓰러졌고 싸늘히 숨을 거두었어요. 해니의 동화나라, 오늘은 그림 형제 동화 3가지를 들려주었어요. 어땠나요, 친구들?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쏙 들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알찬 하루였길 바라며 우리 친구들 잘 자요. 좋은 꿈 꾸어요. 안녕.